팟캐스트 여기 듣보는 광고를 환영합니다. 광고 문의는 영어로 팟캐스트 ygdb@gmail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기 듣보는 애플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들을 수 있고 여기 듣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에피소드는 책 이갈리아의 딸들에 대한 스포일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생전에 책을 읽고 오시면 더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갈리아에서 일어나는 성범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더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이런 성범죄 묘사를 보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제 아무리 성별이 반대로 서술되어 있어도 결국에는 우리 현실을 적어놓은 거니까. 저도요. 막 미러링이라고 해놔도 미성년자 청소년이 고통받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특히 성적으로. 사실 주인공이 성인이었으면 이렇게까지 기분이 안 좋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한데 이 묘사들이 너무 적나라하니까 읽기 괴로운 거예요. 게다가 주인공의 엄마 친구, 그러니까 아줌마죠. 아줌마인 리즈가 페트로니우스한테 입을 살짝 맞추잖아요. 그래서 페트로니우스가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거부하니까 막 젠틀한 척, 아 그래 네가 원하지 않는다면 이러면서 약간 물러나는데 다 해놓고 이미 추행할 거 다 해놓고 젠틀한 척하는 게 너무 몰입이 돼가지고 너무 싫은 거예요. 주인공 엄마 친구이기도 한데 페트로니스 친구의 엄마이기도 하잖아요. 아, 맞아. 이게 다 뭐야? 싫어. 근데 심지어 동성애자야. 어떻게 자기 아들 친구한테 그러지? 너무 싫어. 그래서 저는 이 페트로니우스가 사실 거부하기까지 얼마나 큰 용기를 냈을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나의 경험으로 빗대어 봤을 때 한 가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이를테면 어른들한테 인사를 잘해라 라는 어떤 교육을 받잖아요. 그래서 아빠의 뭐 엄마 이제 뭐 저희 집에 뭐 공사를 해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부모님과 친분이 있진 않지만 그래도 집에 어떤 공사를 해주시고 안면을 익힌 거예요. 그래서 길을 지나가다가 동네를 지나가다가 그분을 봐가지고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좀 거리가 다행히 약간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인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약간 이렇게 앉는다고 해야 되나 쭈그려 앉아가지고 저를 이렇게 보는 두 팔을 이렇게 벌리는 거예요. 이제 앉기라는 식으로. 근데 이상하게 그 느낌이 뭔가 어른이 아이 대하듯 이런 느낌이 아니고 약간의 거부감이 들어서 주저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두 팔 벌린 손을 자기 가슴으로 갖고 가더니 내 가슴을 만지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뭐야? 이게 묘사가 잘 되나요? 네.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이제 막 흐흐흐 하면서 두 팔 벌린 손을 가슴으로 만지는 신용을 하는. 그래서 그게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인가 2학년인가 정말 브레이지어도 하지 않은 진짜 아이였거든요. 근데 그 장면을 보고 제가 막 소리 지르면서 으악 이러면서 도망갔는데 그때 뒤에서 막 웃던 소리가 너무 끔찍해가지고 막 집에 와가지고 부모님께 막 알리고 부모님이 막 화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가고 막 이랬던 이 있는데 그런 뭔가 어린 시절의 어떤 기억들 그리고 우리가 뭔가 잠깐 녹음하기 전에도 얘기를 잠깐 했었지만 이게 나이가 많은 어떤 남성들을 바라볼 때 인간적으로 대하고 인간적인 어떤 호의를 보냈을 때 그분이 만약에 이성애자라면은 나를 조금의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는 여성으로 바라보는 걸 느낄 때 되게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남성을 대할 때 나도 모르게 되게 이 선 넘어오면 안 돼요. 약간 이런 식으로 더 오딱딱이 되는 거예요. 네, 뭔가 경계를 좀 풀지 않는 것 같고 그렇게 뭔가 내 스스로가 계속 경직되어 있고 나는 진짜 느슨한 사람이고 사람을 인간적으로 뭔가 바라보고 싶고 얘기를 나누고 싶은 건데 이건 인간적인 호의인 거지 너와 내가 어떤 관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게 절대 아닌데 그런 뉘앙스로 읽고 싶어 하는 걸 느끼는 순간 이거는 불안감과 공포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험과 제가 경직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을 떠오르니까 더 너무 괴로웠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현실에서 그런 경험도 너무 많잖아요. 뭐 집 앞에서 그런 거 느낄 때도 있고 낮이고 밤이고 그런 거 상관없이 많이 느끼는데 페트로니우스가 그런 무서움을 느꼈던 공간은 밤바다랑 숲속 같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로가 페트로니우스에 집착하게 되고 마침내 폭행까지 할 때에는 너무 현실 고증이 잘 돼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강간 사건 뒤에 엄마인 루스브램이 페트로니우스한테 말하잖아요. 보고 하지 말자. 페트로니우스 모두 잊자. 그게 더 나아. 왜냐하면 더럽혀진 맨음을 누가 원하겠어. 그렇지만 이것 하나만은 분명해. 이제 더 이상 해진 다음에 바닷가에 가선 안 돼. 이때 2배로 화났던 게 뭐 실제로는 그냥 산책을 나갔다가 3명인 옴들한테 범죄 피해를 당한 거였잖아요. 근데 정황도 제대로 듣지 않고 그냥 뭐 네가 줄 듯 말 듯 하다가 거부하니까 그 맞아. 움이 뭐 화가 났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때 몰입돼가지고 왜 애 말도 제대로 안 들어줘. 이 엄마 정말 몹쓸 엄마구만 이 생각도 들고 진짜 현실에서도 이제 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덮고 넘어가려는 보호자들이 있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생각나고 너무 힘들었어요. 감호장제를 넘어서서 좋은 부모님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그치만 상당히 좋은 엄마로 나오잖아요. 루스 맞아요. 그쵸? 돈 잘 성공한 벌어 엄마. 다니고 이 정도면 괜찮은. 그치. 전기차 그리고- 타고 다니고.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맨음욕 잠수복까지 개발을 어, 하잖아. 네. 조금 깨인 어, 나름 나름 조금 게임. 그래. 아들을 지지하잖아. 아들이 하는 일을. 그니까. 아들이 이쁘게 보이는 한에서만 지지하잖아요. 맞아요. 깨인 척하는. 그리고 월경 임신과 출산이 이 책에서 또 남다르게 그려져요. 그 섹스 자체 임신 가능성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맨움이 피민약을 먹잖아요. 계속. 임신의 책임이 맨움한테 있고 그마저도 옴이 출산한 다음에 아이의 아버지를 지정하는 거잖아요. 지정 아버지제. 현실에서 임신이 여성에게 가져온 여러 가지 불합리한 상황들을 되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 맨운 남편인 크리스토퍼에게 피임약을 먹지 말라고 웅인 아내인 루스 브램이 요구를 하거든요. 여기서 크리스토퍼는 이제 둘의 사이에서 더 이상 아이를 갖고 싶지 않은 마음이 되게 강했는데 루스 브램은 그냥 그런 거 필요 없고 피임약 먹으면은 섹스할 때 안 좋단 말이야 하면서 자기의 성욕을 더 중요시하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솔직히 우리의 현실과 많이 다르지 않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제 관계를 할 때 뭐 콘돔 끼면은 뭐 기분 안 좋은데 하면서 계속 이제 노콘으로 하자는 뉘앙스도 있잖아요. 저는 실제로 진짜 나는 피임을 하면은 못 느껴라는 말을 직접 내가 듣고 와 내가 이 말을 직접 들어 너무 뭐랄까 드라마 같은 너무 클리셰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게 뭔가 순간 화도 안 나고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근데 너무 막 진지하게 나는 그 콘돔 안 끼면 전치를 만났어. 성대보다 좋아하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지윤님의 X는 다 이렇게 말해 왜? 아니야 나름 다른 그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취향이구나. 못 느낀다고 난 진짜 못 느껴 막 이러면서 그냥 오늘 하지 말자 약간 막 이러는데 그래서 내가 근데 포기할 수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엄청난 결단력.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이렇게 뭔가 결단을 하면서 얘기하니까 되게 뭐라고 할까 그 순간 화가 나고 이런 게 이 순간이 되게 영화 같고 드라마 같고 와 내가 이 말을 지금 듣다니 뭐 그러면서 화는 되게 그 이후에 나더라고요 혼자 있을 때 그러면서 그 관계를 이제 끝냈지만 와 이런 얘기를 진짜 살다 보니까 직접 듣는 날이 있구나 진짜 인터넷에서 막 킥대면서 보는 글들을 자기가 직접 겪으면 어안이 벙벙하지 않아요? 이게 뭐지? 와, 이러고. 진짜 이런 사람이 있구나 진짜. 했죠. 그렇죠. 네. 크리스토퍼는 그 자기가 경력 단절 상태이고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그걸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애들 이제 좀 키워놨고 나 다시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하는데 애를 또 생기는 거니까. 맞아요. 갑자기 그거 생각나요. 저 단청 수업을 듣잖아요. 요즘 그 수업에서 약간 짝꿍 개념으로 친해진 분이 계신데 그분 이제 중년 여성분이시거든요. 서양화 전공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애 한 2-3쯤 낳으셨고 3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낳으셔가지고 이제 애 다 키워놓고 이제 중년 나이가 돼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시간이 생기잖아요. 애들이 많이 컸으니까. 그래서 이제 드디어 단청 수업에 등록을 하신 거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보고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일은 관두지 말라고. 막 결혼을 해도 애를 낳아도 절대 일은 관두지 말라고. 이거 한번 관두면은 다시 시작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주 보육자가 굉장히 많은 부분 여성의 몫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직업도 내가 정말 1원을 벌더라도 내가 경제적인 여건이 없으면 결국에는 그 남편과 수평적인 관계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맞아요. 이것도 원치 않는 임신인 거죠. 이제 크리스토퍼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임신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아까 지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지원에 대해서 이제 젊은 세대들은 지금도 부족하다면서 항의를 하는데 이 항의하는 젊은 세대도 그렇고 이미 권력자도 그렇고 지원이 늘어나는 게 본인들한테 좋은 일이잖아요. 이제 연진님 말씀처럼 탄생 궁전이 저한테도 너무 신기했거든요. 근데 그냥 신기한 것만 신기한 게 아니라 좀 징그러웠어요. 왜냐면 출산은 굉장히 아픈 과정이잖아요. 이게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해도 결국 당사자는 너무 아프고 힘든 과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신성하고 대단하고 모두한테 보여질 정도의 일로 그려지는 게 이상한데 심지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 지금 이 고통이 뭐 너무 쾌락이고 너무 멋진 경험이고 아무도 방해해서는 안 되는 신성한 의식이다 이러는데 그게 어쩌면 본인들도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그냥 아파 죽겠는데 괜히 그러는 척 하는 걸까? 라는 생각도 들었고 의식 중에 몸에 막 로션 발라주잖아요. 막 아파 죽겠는데 누가 막 몸 만지고 옆에서 노래 부르고 이러면 집중하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머리채 쥐어뜯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막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만약 엄마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떨 것 같아? 이러니까 너무너무 싫다고 최악이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누가 봐도 너무 최악의 순간인데 이거를 왜 이렇게 신성하게 묘사를 할까? 막 의문이 들었고 특히 막 출산할 때 당연하게 변도 나오잖아요. 그걸 왜 우리가 함께 봐야 되는 걸까? 생중계를 왜 하는 걸까? 특히 여러 사람이 들어가면은 그것도 있잖아요. 감염 위험. 그것까지 있는데 이제 70년대면 의학이 그렇게까지 발전하지도 않았고 이제 임신 중에나 막 출산 중에 출산 직후에 사람이 많이 죽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왜 이렇게 탄생 궁전에서 다 같이 생중계를 하는 거지 싶어가지고 뭐 이갈리아는 특별한 지구의 70년대가 아니잖아요. 하긴 약간 남성용 피임약이 이미 그쵸. 70년대에 오, 보급된 그러네. 것처럼 그러니까. 이 그 여성의 신체에 특화된 그럼요. 의학이 많이 발전했을 거다. 일리 있어요. 일리 있네. 그리고 확실히 권력을 공고하기 위함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것도 있는 뭔가가 한 사회가 그 문화를 신성화할 때는 그거는 권력형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권력자들이 자기의 프로파간다를 조금만 더 말하자면은 하의를 입지 않고 성가대 여자아이들이 등장하잖아요. 숭하다. 너무 싫어. 이거 성착취고 성학대예요. 막 여자애들 음모가 삼각형으로 깎여져 있고 뭐 이런 묘사가 나오는데 너무 싫었어. 총체적으로 다 약간 아동 청소년들이 안전하지 않은 나라라는 생각을 했어. 현실로 치면 여성주의 운동인 메눔 해방주의가 시작하게 돼요. 주인공 페트로니우스와 주변 친구들이 모여서 어떻게 운동을 전개시킬지 열심히 토론하고 시위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메눔 해방주의의 우호적인 그로의 집이나 노총각 메눔 선생님의 올모스 집을 아지트 삼게 됩니다. 저는 처음에 이 소설을 읽을 때 제가 노총각 올모스를 이렇게 주의 깊게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좀 현실 세계 속 성차별과 혐오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페미니스트를 표현한 인물 같기도 했고요. 이 인물의 모든 면이 페미니스트를 표현한 것이라고는 보기 힘들지만 이갈리아 사회의 불평등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교실의 아이들에게 그 사실을 전달하려고 하는 모습이 좀 외로운 페미니스트 같다고 느끼기도 했어요. 이런 느낌을 받은 소설 속 대사가 있는데 그들은 지금도 배울 수가 있다. 아니 적어도 그들 중 몇 명은 그럴 수 있다. 아마 이 교실에서 적어도 한 명은 그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알고서 비슷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수업은 가치 있는 것이 될 것이다. 그것이 올모스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였다. 전 이 위 대사가 나온 대목에서 올모스가 학교의 모든 사람, 학생들에게 무시받으면서도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이유가 설명이 된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진짜 단 한 명이라도 알고 배우게 된다면 이라는 간절한 마음이 엄청 많이 공감이 되었어요. 그 이유가 저는 성교육 교사가 꿈인데 언젠가 제가 가르칠 아이들이 저한테 성적인 농담으로 놀려도 저는 단 한 명의 아이만이라도 올바른 성인지 감수성과 정보를 갖게 된다면 그래도 좋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작년에 그 2030 청년 성평등 활동가 그 리수를 하면서 그때 강의해줬던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수업 한 번 가지고 애들이 바뀌지 않는다고. 근데 이렇게 20명, 30명씩 모이는 애들 중에 한 명이라도 이 수업을 듣고 의문을 갖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한 명도 안 바뀌어도 내가 이미 바뀌고 있는 상태이니까 괜찮은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가질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맞아요. 했어요. 그것이 결코 우리가 포기를 하지 못하는 이유 같아요. 그쵸. 그리고 이 노총각이라고 설정된 것도 좋았어요. 우리가 막 노처녀 히스테리 이러잖아요. 학교에서. 그거에 대해서 좀 다른 이렇게 보여줘가지고 노총각인 설정도 좋았어요. 맞아요. 크리스토퍼도 많이 변화하는 인물 중에 하나잖아요. 주인공의 아빠죠. 막 아빠가 초반에는 이제 막 엄마한테 되게 싹싹하게 굴고 우리 뭐 테이블로 가가지고 같이 차 마셔요 뭐 이러면서 되게 막 유혹하고 이런 가정적인 인물이었는데 나중에 페트로니우스한테 그러잖아요. 막 만일 세세한 부분까지 아내를 만족시키기 위해 24시간 일하지 않는다면 우리한테 돌아오는 건 비난뿐이다. 페트로니우스, 지금 만일 내가 너의 입장이라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거다. 가정과 아이에 대한 모든 꿈을 집어치우고 나 자신을 찾고 싶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아빠라는 인물이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몰랐어서 좀 감동이기도 했고 저희 어머니가 떠오르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는 그런 말 안 했는데 최근에 막 그러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면 자기는 비혼할 거라고. 그래서 와, 그 말 들었을 때 진짜 충격이었죠. 우리 엄마가 이렇게까지 변화했구나 싶어가지고. 근데 가끔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엄마, 아빠는 뭐 다시 태어나도 다시 결혼해서 나를 낳을 거야? 하면은 원하는 대답은 응, 난 다시 결혼했어. 너를 볼 거야. 라고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대사들은 어쩌면 특정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 아닐까요? 특정 성별이 이렇게 생각할 거야. 라는? 그것도 있고 약간 보호자라면 마땅히 자식을 다시 만나고 싶어 할 만큼 사랑할 거라는 그런 편견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 대사가 유독 약간 엄마한테 많이 강요가 된다고 생각을 그쵸, 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거는 딱 특정 연령대에 나오는 질문이라서 그때는 그냥 애들이 원하는 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맞아. 실제 속마음을 드러내선 안 돼. 그치. 얼마나 지금 삶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그냥 너를 사랑하고 너를 낳기 위해서 너를 만난 게 정말 기쁜 일이고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를 찾을 거야 이런 말 할 수 없지. 그치. 저희 엄마는 저 어렸을 때도 아빠가 너무 미워서 내가 그 아빠랑 결혼한 게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유 그래도 내 새끼 뭐니가 있으니까 됐다. 포장해. 황급하게. 이 가정주부로 나오는 크리스토퍼 얘기를 하니까 또 생각이 드는 게 맨홈과 움의 권력 차이와 사회적인 위치랑 역할의 차이에 되게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역사는 또 움이 쓰는 거니까 맨홈의 이야기들이 기록물로 남은 것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도 히스토리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히스토리는 남성의 기록물이 많고 여성의 기록물이 별로 없잖아요.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는 부분이었고요. 여기에서 그리고 또 페트로니우스가 헤테로 사랑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홈 해방운동도 결국에는 움이 도와주고 있지 않나? 우리 그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그로는 정말 좋은 여자야, 막 좋은 움이야, 막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야, 걔는 너를 지금 가스라이팅하고 있어.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은데 걔 다 가닿지 않죠. 그런 걸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프다. 이게 정말 이 사랑이라는 게 정말 마취 상태인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어요. 오, 신기하다. 사랑은 마취 상태인가?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네. 안 보이게. 그렇죠. 이게 시야가 탁 좁아지니까 더 맞아요. 많은 걸 볼 수 없는 그 사랑에서 벗어나면은 내가 뭘 당했는지 내가 상대방한테 뭘 했는지가 좀 잘 보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 기록물로 남겨져 있는 페미니스트 운동가들이 조금 평가가 절하될까 봐 좀 두렵기도 하지만 어쨌든 기록
잘못된 페미니즘이 결국에는 오빠가 허락한 페미니즘만 남았나? 그것만 우리가 지금 결국엔 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냥 기록에서 좀 배제된 어떤 것들도 분명 존재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냥 사회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고 기득권이었던 백인 남성들이 그래 여기까지는 전해줄게 라고 설정하진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문득 들어요. 그 얘기 하시니까 이거 딴 얘기인데 얼마 전에 그 윤지선 교수 있잖아요. 보이루에 대해서 논문 쓰셨던 교수님인데 그분이 벌금을 5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걸 그러니까. 보고선 뒷목에 잡는 뭘로 몰라. 벌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논문. 그 논문 때문에 뭐 다른 사람의 그걸 침해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명예가 훼손되고. 명예훼손이고 사실 이런 판결을 이런 종류의 판결들을 보면은 너무 말도 안 되는 여성한테 너무 가혹한 잣대가 많고 남성은 너무 다 봐주고 이런 게 많으니까 너무 화가 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빠가 허락한 페미니즘만 살아남는 게 아닌가 하셨잖아요. 이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그 뭔가 연대 활동들이 또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사실 이렇게 논문으로 이렇게 벌금을 때려지게 되면은 사실 학자들 사이에서도 큰일이어야 맞는 거잖아요. 내 논문에서 쓴 주장으로 인해서 내가 갑자기 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라서 다들 크게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정말 남의 일인 거고 이거는 저 여자가 잘못한 거고 쟤는 교수 자격이 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평가절하가 되니까 너무 이상해요, 이 상황이. 속상하다. 진짜 이상해. 그리고 뭔가 우리나라 상황을 최근 뭐 5년, 10년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거듭된 허무 때문에 더 단합하고 있지 못하나 이런 생각도 문득 들어요. 뭔가 우리가 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떤 발언을 하고 그런 움직임이 한참 활발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성인이고 된 이후에 내가 몸소 체험을 했을 때 근데 그게 거듭 방해물로 방해받고 외부에서 나눠지게끔 해버리고 그러면서 계속 뭔가를 성취하지 못하는 결과물로 남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허물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말해 뭐해 이런 식의 분위기도 옛날보단 조금 있는 것 같고 저는 한참 이대에서 뭐 이렇게 다시 만난 세계에 노래 부르고 이럴 때 너무 마음이 뜨거웠거든요. 너무 마음 뜨겁고 해화역 이렇게 시위할 때도 진짜 이제 조금씩 바뀌겠다. 이 바뀌는 세상을 우리 2030이 하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급속도로 분열되더라고요. 근데 그 분열이 뭐 내부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다 외부의 방해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뭔가를 쟁취하지 못하고 이제는 막 뭐 꼴팸이라는 욕이 일베야라는 말보다 더 우리 약간 얘기한 것처럼 뭔가 더 극한 욕으로 받아들이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깊은 허무감을 느껴요. 세상이 정말 앞으로 나가는 것 같다가도 갑자기 백래시가 일어나고 지금 뭐 그것도 있잖아요. 뭐 미국에서 낙태죄 관련해서 낙태죄가 합헌이다 뭐 이렇게 결정이 난 건가요? 그래서 뭐 과거 판례가 뒤집혀져가지고 원래 그 임신 중단의 권리가 여성에게 있는 주들이 있었는데 이런 낙태죄 관련된 잘못된 판례가 생겨나가지고 뭐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다가도 갑자기 뭐 이렇게 잘못된 판례 생겨나고 사회 분위기 잘못 형성되고 이러는 거 볼 때마다 힘들어요. 백래시가 커진다는 건 그만큼 유의미한 얘기가 되었다는 얘기이기도 맞아요. 하니까. 그리고 페트로니우스의 연인으로 등장하는 그룹 웨이두터는 성인이면서 미자인 페트로니우스를 처음에 이렇게 찍어가지고 쟤 나랑 사귈 거야 이렇게 하고선 기다렸어. 그거 너무 소름 끼쳐. 그러면서 교제를 해. 미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예쁘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 페트로니우스가 취향인데 그러면서 되게 가스라이팅을 해요. 너는 어려서 뭘 몰라 막 이러면서 얘기하고 너처럼 날씬해도 괜찮아 이러면서 후려치고 또 막 클라라 스파크스에 심취해 있는 스파크스주의자인데 그 페트로니우스에게
스파크스 스터디를 강요를 하면서 이게 사회적 계급의 성별 계급을 우선하는 것을 무시하고 내가 이렇게 계급이 낮고 너네 아빠는 계급이 높으니까 우리가 만나는 게 별로인 거잖아. 막 이런 식으로 또 엄청 얘를 괴롭히는 아주 옴수 플레이를 엄청 하는 그런 옴으로 등장을 하고요. 심지어 나중엔 데이트 폭력까지 저지르죠. 그렇죠. 아 저는 진짜 그로 메이도터 너무 싫은 게 막 뭐 자기 남성 편력이 대단하다 막 이렇게 말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자기는 뭐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남자들을 취했었고 뭐 외국은 11살만 넘기면 몸을 판다. 그리고 나는 그런 남자들을 산 경험이 있다. 이런 걸 당당하게 말을 하잖아요. 아 그러면서 이것도 외국 얘기니까 그러면 이갈리아만 안전하지 못한 나라가 아니라 해외도 다 아동 청소년이 안전하지 못한 나라구나 싶어서 아, 자랑이다. 그러니까 가슴이 답답해지고 진짜 자랑이다. 그래서 막 아, 정말 근데 또 이게 우리네 현실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약간 그래서 그게 또 답답했는데 얘가 자기 보고 자기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패티시스트라고. 그래서 페트로니우스가 잠깐 벗어놓은 신발을 지가 막 슬쩍 해가지고 가져왔어. 그러면서 뭐 집에 가서 뭐 냄새를 맡았든 뭘 했든 뭐 했겠지. 아무튼 그러면서 자기는 패티시스트라면서 너의 신발을 내가 소유를 했었고 지금은 너를 내가 소유를 할 거야. 이런 말을 하잖아요. 방금 남성 편력인데 자기는 남성을 많이 취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비슷한 결로 저는 약간 그런 것도 봤어요. 자기는 남자인데 페미니스트고 여자를 너무 사랑한다고. 근데 거기서 오는 그 여자를 사랑한다는 말이 진짜 여성의 인권을 생각한다. 그게 아니라 그냥 성적으로 아름다운 연구한다. 여자를 너무 사랑한다고 페미니스트하고 약간 겹쳐 보여서 와, 구역질. 막 엄청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안티페미니스트 아니에요. 저 여자 좋아해요. 막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나는 여자 좋아해. 그러니까 난 여성 혐오 안 해. 이런 사람이 아직도 많죠. 그러니까 무식해. 좋아하다와 존중하다라는 차이를 모르는 거지. 맞아요. 그렇죠. 에휴,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로가 자기가 우월한 한에서는 맨홈 해방주의를 응원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빠가 허락한 페미니즘처럼 움이 허락한 맨홈 해방주의 이런 걸로 아 너무 싫은데 근데 또 초중반까지는 나름 그냥 좀 멋있게만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메이드맨의 무도회에서도 사실 그 묘사가 좀 멋있었어. 약간 설레. 치였지. 약간 로맨스 판타지 같은 거에서도 이런 캐릭터들 맞아. 되게 인기 많잖아요. 나를 선택한 그 이라고. 과묵하고 막 인기 많은데 약간 슬쩍 나를 쳐다보다가 안 본 척하고 혼자 있던 나를 선택한 그. 너무 설레는 설정이잖아요. 그래서 초중반까지는 이거 좀 똥통이지만 이 똥통 내 입안에서는 어떨까? 이 생각 들어가지고 찍먹해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못된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그 희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트 폭력 하잖아요. 그 데이트 폭력도 그냥 어쩌다가 실수로 친 것도 아니야. 진짜로 애를 죽일 기세로 맞아. 했잖아요. 그렇죠. 아기를 가지고. 난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그거 보면서 나 진짜 그로 메이도터 좋아한다는 말 취소하겠습니다. 이러고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백스텝을 했죠. 그냥 근데 그 데이트 폭력이 벌어진 거 그 후에도 너무 싫잖아요. 아유 예쁘진 않네. 내가 예쁘게 하진 않았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이렇게 맞아서 멍든 걸 보면서 와 그러면서 너 아파? 나도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 진짜 때려주고 싶어. 널 때려서 마음이 아파. 내 마음도 아파 모르겠어. 이런 느낌이잖아. 전 그때 그 페트로니우스 반응도 조금 이해가 안 갔어요. 막 그 폭력 당하고 나서 그 그로를 보는데 근데 나는 아직 그를 사랑해 이렇게 뭔가 생각을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왜 도대체 이 상황에 이 대사를 왜 하는 거지?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가스라이팅 당해서. 그것도 그러니까.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그루밍 당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긴 맞아. 하잖아요. 이 뭐라 그러지? 포로가 결국에는 자기를 납치한 사람이랑 동의시가 되면서 이 사람한테 정서적으로 의존을 하고 그렇게 되니까. 근데 그렇게 감각에 생각한다고 벗어나기 피해자를 탓할 이유는 없는 거고 그렇게 맞아요. 만든 사람을. 그렇죠. 맞아요. 아니, 그리고 사실 가스라이팅이 아니어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폭행했을 때 바로는 받아들이지 못할 거긴 하잖아요. 이거 거짓말일 것 같고 지금 뭐 실수일 것만 같고.
그렇죠. 안 그러면 그 전까지의 우리의 로맨틱한 관계는 다 거짓말이 되는 거니까. 믿기가 싫죠. 근데 그러다 다는 아니지만 결국에는 자기 탓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화나게 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나한테 했을 거야라고. 그게 제일 안 좋은 맞아. 일인 네. 것 같아요. 자기한테 가만. 책 말미에는 주인공이 민주주의의 아들이라는 글을 써요. 이갈리아 세계에서는 미러링 소설이고 현실에선 리얼리즘 소설인 내용인데요. 이 글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걸 읽을 때 갑자기 너무 현실로 돌아와서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그 가슴에 털이 났다고 울었던 페트로니우스가 폐허를 불태우고 자신의 책까지 쓰고 엄마라는 존재와 논쟁을 하게 되는 과정을 함께하면서 약간 공감하면서 응원하고 있었는데 이 민주주의 아들들을 읽고는 약간 거리감이 생기더라고요. 반대로 남자가 이 책을 읽는다면은 이대봉에서는 뭔가 이 책을 더 잘 이해하게 될 수 있는 장치가 되지 않을까 싶었기도 했었습니다. 저도 진짜 민주주의 아들 읽을 때는 기분이 확 나빠져서 그 대목은 거의 안 읽고 그냥 넘겼거든요. 근데 또 책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구간이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책에 대한 총평을 이야기해 볼게요. 이갈리아의 딸들을 읽고 어떠셨는지 오늘 처음 녹음하신 정원님부터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이갈리아의 딸들 이름만 엄청 많이 듣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읽게 됐고 처음에 읽었을 때는 뇌가 약간 소설을 잘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진짜 많이 편협한 사고 안에서만 생각하고 있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책을 읽는 초반에는 신체 부위들을 평가하고 묘사하는 대목에서 여성들을 성적 대상화하는 모습들이 겹쳐가지고 기분이 좀 별로였었고 새삼스럽게 삶의 구석구석에서 많은 성차별들이 일어나고 있다 싶으면서도 아직도 저도 그 안에서 좀 타협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녀의 탄생으로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들, 신체에 대한 평가와 음담패설, 사회적 지위를 억압되는 일들, 그 수많은 가스라이팅 이것들이 현실에서는 약간 뻔한 얘기지만 책으로 다시 읽으니까 그 부분들이 좀 적나라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부당한 것들을 좀 넘겨왔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연진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21살에 처음 읽었을 때도 많이 강렬했는데 지금 읽어도 강렬하더라고요. 고전 소설들을 다 읽어보는 챌린지를 고등학생 때부터 현재까지 하는 중인데 점점 뜸해졌었거든요. 그 이유가 고전이 갖고 있는 남성주의적 시대성과 성차별, 혐오가 불편해서인데 이 책은 불편함을 감수하며 읽을 필요가 전혀 없었고 고전이 고전이 되는 이유가 있구나 생각이 들게 했어요. 주인공이 온갖 역경과 차별, 성범죄 등 사건 사고를 겪고 상처를 받는데 안쓰러우면서 왠지 모를 통쾌함이 느껴져서 보는 내내 감정을 어떻게 확정해야 할지 몰라 어렵더라고요. 안쓰러움은 이 아이가 겪는 아픈 일들과 고민이 현재 여성 청소년들에게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 공감이 되어서였고 통쾌했던 이유는 소설박 현실에서는 성차별의 피해자 포지션에 놓여지기 힘든 인물이 성차별을 겪는 걸 보니 겪어보니 어때? 우린 그게 현실이었어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래픽 노블로도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나 제시카 시나와 멋지고 운동하고 몸 쓰는 음들을 비주얼적으로도 많이 보고 싶어요. 네, 저도 몸 쓰는 음들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 페오랑 턱수염 라푼젤 생각하면 좀 보기 싫기도 했었어요. 해솔님은요? 그래픽 노블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되게 공감했어요. 저도 이거 읽으면서 누가 웹툰 안 해주나? 이거 그림으로 좀 보고 싶다, 만화로 보고 싶다 생각하면서 발을 동동 굴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글이 잘 쓰인 거랑은 별개로 저는 이 책에서 너무 많은 폭력과 차별을 그리고 있으니까 그게 읽기 힘드니까 2번 읽고 싶은 책은 아니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현실 사회도 남성끼리는 굉장히 많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고 있는데 여성들이 맞는 관계는 뭐 예를 들어서 질투하는 관계, 뭐 여적여 있잖아요. 그런 게 주로 비춰진다거나 캣파이트 같은 게 따로 말이 생겨날 정도로 여자끼리 싸우는 거를 당연하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 관계만 상상할 수 있다던가 그 한계라든가 그게 생각나가지고 이 페트로니우스의 말이 되게 공감이 많이 갔죠. 희성님은 어떠셨어요? 이 현실을 그대로 묘사해서 보여주면 어디가 문제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 사회에 우리는 길들여져 있기 때문인데 미러링의 힘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고 불합리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단박에 드러나게 만드는 게 미러링의 역할 같아요. 페미니즘을 이제 막 접하는 사람이나 페미니즘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에게 특히 필요한 매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주인공 페트로니우스뿐만이 아니라 노총각 올모스 그리고 페트로니우스의 아버지인 크리스토퍼 이렇게 크게 세 인물이 다른 스탠스에 서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나름대로 이 책이 흘러가면서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들이 성장을 하는 게 어떤 한 계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살면서 누적된 시간들 하나하나 이렇게 다 모든 사건들이 모여서 이 사람이 성장을 하는 거고 메눔 해방주의를 이렇게 접하고 그거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게 되는 데에는 큰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그러니까 물론 트리거가 되는 일이 하나 있겠지만 어떤 뭐 큰 상처가 있어서 옴한테 사랑을 못 받아서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자기가 자신으로 살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 보면은 메눔 해방주의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페미니즘에 대해서 오해하는 입장들이 있잖아요. 너가 뭐 남자를 못 만나서 그래. 남자한테 사랑을 못 받아서 그래. 막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하는데 이거 다 개소리죠. 그렇죠. 네,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장 소설이다. 맞아요. 읽었습니다. 그쵸, 맞아요. 성장 소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내 내면에 촘촘히 쌓여있던 이런 답답함과 불합리하다라고 인식하지도 못한 그 순간에도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결국에는 폭발돼버리는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제가 처음 페미니즘을 알게 되기 전에 느꼈던 답답함이나 불합리함들을 페트로니우스도 그대로 겪는 느낌이라서 조금 공감이 되면서 읽었어요. 네, 그래요. 미러링 소설로 유명한 이갈리아의 딸들을 읽어보고 얘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70년대 쓰인 소설이고 대략 5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이 책에 우리가 아직도 공감을 한다는 것은 변화해야 할 것이 아직 많이 남아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기회에 처음 읽는 분도 계시고 다시 읽으니 새로 보이는 지점도 있어서 이야기해보길 잘한 것 같아요. 그럼 이갈리아의 딸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기듣보가 다음 회차에서는 또 어떤 콘텐츠를 주제로 이야기 나누게 될지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자, 그럼 슬슬 마칠 시간인데요. 오랜만에 모인 녹음 다들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네. Not bad. 네, 좋은 콘텐츠 가지고 얘기하는 건 언제나 즐겁네요. 저희가 시즌 1에서는 인당 하나씩 콘텐츠 가져와서 회차마다 2-3개씩 소개를 했는데 오늘은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했잖아요. 정말 선택과 집중이었다. 선택과 집중. 네. 할 말이 정말 많네요. 그리고 맞아요. 우리 녹음하면서 계속 손 들고 있어요. 맞아요. 재밌었습니다. 정원님은 녹음에 처음으로 참여하신 건데 어떠셨어요? 저 일단 너무 긴장해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그래도 계속 하다 보니까 조금 적응된 것 같아가지고. 이번 회차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청취자분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여성복에 담긴 차별과 핑크텍스 그리고 사람 옷에 대해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팔아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여기듣보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듣보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MC 오지은, 진행 총괄과 스크립트 박혜솔. 사운드 편집 황현진. 영상 편집 정원. 홍보의 최희정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